놓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피터 임명도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덕담을 나눌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많은 국민이 이 시대를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만들고 이 사회를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로 만든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도 경제지표와 재정적자, 실업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위험과 불안의 시대에 그저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 속에서 어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 유발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더 IM피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탈당 이런 내용 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홍종학 의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인사 한 말.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네, 홍종학입니다. 네. 요새 많이 이제 마음이 무거우신가 아니면 또 시원하신 부분도 있나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많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요새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어떠신가요? 너무나 아쉽고요.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자성하는 분위기고요. 저도 탈당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하는 것이 대의와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당대표가 지금 임기가 있는 것이고 당대표의 그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기회가 있는데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을 나가버리면 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좀 아쉬운 면이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을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공약 문구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세우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드리겠다를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경제민주화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내걸고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국민들이 상당한 그 공부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가가 책임지겠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국가가 지방정부도 얘기하는 거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또 자료 화면이 다 있더라고요. 예. 중앙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것까지 그 인수위에서 얘기한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예를 들면 그 신뢰 프레임으로 저희를 굉장히 공격을 했었죠. 과연 똑같은 경제민주화인데 어느 당이 더 믿을만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까지는 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일도 없죠. 그런데 이제 지난 3년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자체가 다 10대 거짓말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국민들도 최소한 경제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진실을 다 파악하지 않으셨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서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서민들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셋값이 그렇게 미친 전셋값이라고 막 폭등을 했지만 그 전셋값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통과를 안 시키죠. 왜냐하면 그걸 통과시켜서 전셋값이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밀은 이른바 건설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 뭐 타격은 안 입을 건데요. 근데 하여튼 뭐 이익을 못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 많이 져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경기부양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정책은 절대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많은 정책을 취했지만 막상 국민들이 원하는 이 미친 전셋값을 잡는 정책은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을 저희가 꾸준히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다 대안들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해서 법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먼저 플래카드 들고 마치 그렇죠. 자기네가 한 것처럼 신용카드 그때 네. 수수료 인하도 새누리당이 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항상 그런 여론전에서 많이 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소통 이제 본부장이신데 디지털 소통 그 뭐 본부장 되시고 나서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온라인 당원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네. 지금 몇 명이나 그 온라인으로 가입했죠? 지금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절차가 쭉 있어서요. 네. 그게 이제 각 시도당으로 가서 시도당에서 이제 그 확인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 8만 이상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10만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10만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 10만을 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누구한테 이렇게 당원에 가입해 주세요 얘기하기도 참 그렇죠. 민망했었어요. 절차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 뭐 절차도 그렇고 당원에 가입한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 뭐 굳이 가입해서 뭐 좋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가입해? 뭐 이랬는데 이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단숨에 가입을 해주시니까 당원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나도 가입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새로운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뭐 탈당 사태가 벌어져서 그게 좀 퇴색되고 있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하고 다르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것은 당의 기본적인 그 계정들을 그 튼튼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SNS를 하는데 이제 개인 중심이었고 대표 중심이었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의 공식 계정들을 통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런 계정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지금 뭐 어떤 때는 만 명 이상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시도당들이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 어르신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왜곡된 정보를 자꾸 이렇게 퍼뜨리거나 이게 되게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캐치를 해서 이 뭐 더불어민주당 뭐 디지털 소통위원회에서 좀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글을 써서 이제 이거를 좀 유포시키는 이런 뭐 전략적인 방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화하고 다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된 유언비어가 지난번에 막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법 처리를 요구하겠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는 이제 그걸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동조해서 그런 것을 유포하는 거 행위 자체도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지신 시민들께서는 그런 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통반장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반장 이런 분들이 그런 뭐 어떤 일방적인 편향된 정보를 뭐 돌린다거나 이러면 이게 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돈을 지원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이제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거든요. 편향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희나 사법당국에 신고를 해주시면 이번 선거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깨끗하게 치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총선이 90일 정도, 91일인가 남았는데 이 총선에서 그래도 이제는 이제 언론이 되게 중요한 시대지만은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이 언론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 다 옮겨왔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잘하면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한 두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사실 죄송한데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희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새누리당과 저희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온라인 입당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당기를 다 올려주시고 서로 입당을 권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은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지지자들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저당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집권을 하면 경제는 도저히 살아나지 않겠다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퍼져나갈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그게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그런 커다란 목소리가 지금은 이런 SNS 같은 걸 통해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하고 다르게 저는 이번 선거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선거운동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총선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바닥전에서 박흥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셨다고요? 예, 이제 잠이 안 와서 일어났고요. 잠이 안 와? 외로워서 그러신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났고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북극 한파래요 이게. 예, 북극 한파가 몰려왔는데 소녀상 지키고 있는 청년들을 걱정하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저도 좀 사실 걱정스러웠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나가봤었죠. 새벽 4시 뭐 처자 타고 광화문에 예, 그렇죠. 예. 광화문에 갔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저만 있을 줄 알았더니 한참 찍고 있는데 뒤에 귀신인 줄 알고 돌아봤더니 미디어 몽고가 와가지고 이게 나 혼자 온 건 아니구나. 아니 미디어 몽고 귀신처럼 다가왔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미디어 몽고나 박 기자나 이렇게 그 시간에 온 이유는 사실 이렇게 우리 1인 미디어들이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모습을 좀 담아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성 언론사들은 한 명도 안 왔죠. 그렇죠. 그 시간에 올 일이 없죠. 갔더니 몇 명이나 있었나요? 그날 사실은 원래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노숙농성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날씨가 춥고 그다음 방한 대비 그다음에 이제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돌려보내고 그 남자 청년들 5명이서 이제 침낭 안에 이제 그 핫팩을 깔고 그다음에 그 침낭을 올린 다음에 이제 비닐을 덮어 씌우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밤 샌 거죠. 그럼 일단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자던 침낭인데 이렇게 보면 다 얼어 있어요. 이게 가방이에요. 가방인데 다 얼은 거예요. 가방이 얼었네? 근데 습기가 다 온 거예요. 다 얼어서 이렇게 다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안경도 엄청 많아요. 이게 안경이 이게 지금 이게 벗어놓은 안경이 이렇게 됐어. 세상에. 저희가 보통은 7시에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어제 계속 잠을 설쳐갖고 계속 이게 비닐을 덮어서도 안에 계속 습기 때문에 거의 눈 내리는 것처럼 내리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비닐이 막 계속 펄럭여서 잠을 잘 못 잤고 원래 보통 12시에 잠들어서 7시에 일어나는데요. 어제는 계속 방한 준비를 하면서 방한 대비 계속 하다 보니까 4시쯤에 간신히 잠이 들었고 저는 또 자다가 지금 방금 또 다시 깼어요. 그래서 지금 6시 좀 지났는데 깨 있는 상태고 이따 7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지금 이 친구도 일어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추위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 지금 방금 또 아까 일어나서 화장실 갔거든요. 저 안에 가면 좀 몸을 녹일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추웠어요 어제가. 지금 굉장히 영하 한 14도 아까 보니까 14도인데 어디 압수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몸이? 이제 잘 때는 그나마 비닐을 덮고 자니까 이제 괜찮은데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밖에 찬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을 때는요. 그 슬러시 먹었을 때 슬러시 빡 한 번에 먹으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고 계속 찬바람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근데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갖고 따뜻하게 있었어요. 이렇게 춥고 당장 그 소녀상이 이전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 한파에 속에서도 이렇게 소녀상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합의가 있었을 때 정말 굴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정말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얘기도 다 배제한 채 입장도 다 배제한 채 한일 정부 간에 담합이 있었을 때 그때 분노했던 마음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베 총리가 이제 망언들을 축소해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대통령과 소통이 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대통령과 소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이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분노를 학생들이 여기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비닐에 얼음이 얼어갖고 지금 얼음이었죠? 그러니까 침낭 안에 네. 그 핫팩을 이제 덕지덕지 붙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닐을 덮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김이 그게 그대로 서리로 되면서 그게 다시 찬 공기가 되니까 얼음으로 돼버린 거죠. 야,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저렇게 저렇게 추울 때는 노숙한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도요. 아무리 혹한기 때 저기 하더라도 저렇게 안 해요. 안에 다 땅 파가지고 그쵸. 침낭 깔고 그 나름대로 그 전투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온에 확실하게 해야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영하 14도 정말 그 모시문산에서는 뭐 러시아보다 더 추운 한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왜 저렇게 지키고 있었나요? 뭐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당장 무슨 뭐 그 한일 협정을 했다고 해서 손효상 뭐 이전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아베가 전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지만은 뭐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장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청년들이 저렇게 나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라도 해서 어떤 저항의 의식을 저항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고 저 청년이 마지막에도 얘기했다시피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과 위안부 피해 그 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박정희 시대부터 우리가 한일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제대로 된 협정이나 그 회담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들이 모두가 국민에게 어떤 동의를 받거나 국민이 서로가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65년 한일 협정 때 또 학생 운동이 사실상 있었죠. 예, 그렇죠. 거쳤었죠. 예, 하지만 그때도 사실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저렇게 이 추위에 나와서 노숙을 지금 20일째 나와서 이렇게 한겨울에 나와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저런 어떤 분노의 표시 그 다음에 왜 분명히 이 협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학생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주말과 상관없이 매일 저녁에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정말 좀 기성세대로서 좀 부끄럽다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그 우리 기성세대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라는 게 항상 발목을 잡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지금 나라가. 경제가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이 3년 차잖아요. 이 8년을 지금 새누리당이랑 보수 정권이 해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경제의 잘못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잘못을 다 노동자나 국민 보고 잘못했다. 뭐 힘도 없는 야당한테 가서 너네들 때문에 식물국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했듯이 어떤 표출, 그리고 어떤 뭐 저항의 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저 친구들이 이 혹한의 날씨에 저렇게 추위에 떨면서도 저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정말 추웠죠? 저도 처음에 한 30분 정도 서 있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발이 금방 시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학생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뭐 오늘도 한다 그러고 내일도 한다 그러고 계속 한답니다. 그럼 뭐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릴 수는 없지만 저 집회가 사실은 정보과 형사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법률상으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집회 형식을 갖췄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 법에도 온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좀 이것을 지금 뭐 강신명 청장이 계속해서 그 학생들 소환장 보내고 뭐 법원에서 그러면 따져보자 뭐 이런 뭐 압박 수단을 계속 이용하는데 좀 법에도 좀 온정을 갖춰서 왜 청년들이 저렇게 지금 추위에 나와서 저 비닐 한 장 덮고 저러고 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아니 지금 뭐 화염병 던지고 뭐 어디 일본 대사관 여긴 일본 대사관 지금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저항의 표시, 분노의 표시를 얌전하게 하고 있으면 좀 천막이라든가 뭐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허용해 주면서 어떤 자꾸 그러면서 이제 법률상 이해를 구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경찰의 모습이라고 사실상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너그럽고 그다음에 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죠. 저게 소환장을 보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 최소한 법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 집행에는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원칙만 있을 뿐이지 그 법에 대한 어떤 상식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아무리 사형수도요 재판관 앞에서 울면은 판사도 같이 울어줘요. 경찰은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들이 올 때는 저들 때문에 자기들까지 힘들다고 짜증을 내겠죠. 근데 이 학생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이 막상 저 학생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게 오히려 좀 답답하면서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국회 내에서 논의를 좀 더 강력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자꾸 역사 문제에 여야가 갈리는지 아직도 그 친일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뭐 사실 그 친일의 행적을 가진 그 지금 뭐 의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대표적인 김무성 대표라든가 뭐 여러 지금 있는데 그 자기들이 친일을 아니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좀 이 역사 문제 앞에서는 조금 여야 없이 좀 나서서 좀 어떤 공통된 의식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친일이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았고 이것이 청산이 되려면 과연 얼마나 더 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친일 청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일본에서 뭐 돈을 줘갖고 어떤 재단을 만드는 거를 우리 스스로 하자고 해서 지금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뭐 피해 재단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 김복동 할머니가 또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뭐 기부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고 이제 지난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예. 그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대협 주최로 각계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복동 그 할머니께서 나도 피해자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계시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잡겠다고 하셔서 그날 그 쉼터로 돌아가셔서 100만 원을 출연을 하신 거죠. 엄청난 큰 돈이죠.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정부 지원금으로 다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뭐 기천만 원을 또 그 출연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정대협의 그 윤미향 대표님께서 이제 그 페북에 올린 거 보면 그 재단 이제 우리 손으로 재단을 만들자. 그까짓 거 뭐 96억 그 받아서 뭐 할 거냐. 그래서 그 우리가 참 의미가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런 재단이 우리나라에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재단을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그 기자회견 그 영상을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요거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알려서 뭐 여러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만 얼마라도 좀 해서 할머니들 한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손 잡고 해서 그런 재단을 우리 힘으로 우리 국민들 힘으로 이런 재단 하나는 우리나라가 좀 만들어서 세계도 좀 알리고 좀 이런 이란의 이 운동 좀 전개가 돼서 어떤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예, 뭐 오늘 뭐 새벽부터
추위에 떨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또 보신 분들 중에 정말 작은 돈이지만 함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계좌나 그 재단으로 연락을 해주셔갖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우리는 그런 돈은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가 있습니다. 그런 돈은 우리들이 서로가 손을 잡고 모아서 재단을 만들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손잡고 재단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나도 비록 피해자지만 어느 구석에서 안 죽고 고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과 같이 피해를 입고 고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라고 나 역시도 참여를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돈을 못 받을게 여러 분들이 협조를 해주면은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런 세계의 침묵을 깨게 만들었고 담뱃값 인상 1년, 정부의 금연 정책은 성공했을까? 작년 1월, 흡연자들을 분노케 한 정부의 발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정부의 일관된 항변,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다. 담뱃값 인상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금연 정책은 성공했을까? 2015년 담뱃값 인상 정부 예측 담배 소비 감소량 35%. 그러나 실제 담배 소비 감소량은 23%. 정부 금연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런데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엉뚱한 곳에서 대박을 쳤다. 그것은 바로 세수. 담배 세수 증가치가 2014년 6조 7,427억에서 64% 증가한 11조 489억으로 껑충 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뜻밖의 세수 대박이 철저히 기획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는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행된 한 편의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구간별로 얼마만큼의 세수가 더 거치는지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최대 증강 구간은 4,500원, 이때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은 2조 7천억 원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수 실적은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다. 목표 달성률보다 160% 높은 4조 3천억 원의 실제 달성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초 담뱃값 인상의 목표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금연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1,400억, 전체 인상분의 3.3%에 불과한 수치다. 담뱃값 인상 1년, 정부의 금연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10년 전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뼈저리게 다가온다.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논쟁. 세간엔 건물주인 월드스타 싸이와 임차인인 청년 예술가들 사이의 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단 임차인 청년 예술가들과 임대인 싸이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문제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저엔 한 마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키워오고 지켜낸 청년 예술가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타 싸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살피면 가수 싸이가 2012년 2월에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75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는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한남동에 자리 잡고 맞이한 세 번째 건물주입니다. 문제는 이미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얽힌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그 갈등이 어떤 것이냐? 일단 청년예술가 3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2010년 당시 첫 번째 건물주로부터 임차인, 즉 세입자가 원할 때마다 매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약 상태로 입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는 이내 재건축을 하겠다면서 카페 드로잉 측에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카페 드로잉 측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새로운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물주는 카페 드로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점유권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건물주와 한 계약을 두 번째 건물주인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 조정 끝에 카페 드로잉 측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워주면 신축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두 번째 건물주의 구두 계약을 믿고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드로잉 청년 예술가들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이에 두 번째 건물주는 연예인 싸이, 즉 박재상 씨에게 건물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주가 된 싸이는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청년 예술가들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측은 거부했고 여기서부터 싸이 측의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 강제 퇴거가 이어집니다. 현재까지 카페 드로잉 측에 따르면 이미 20건 이상의 고소와 고발이 3명의 공동대표들과 연대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카페 집기를 직접 드러내는 등의 강제 집행 시도만 해도 작년에만 벌써 3월, 4월, 9월 등 3차례나 이뤄졌습니다. 현재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여러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테이크아웃 드로잉 대표와 함께 진솔하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의 짧은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관련된 우리 브리핑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테이크아웃 드로잉 최소연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이 말 뜻이 좀 어려운데 어떤 건지 좀 잠깐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로잉은 예술에 있어서 초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할 때도 초안이 있고요. 수학 공식 풀 때도 초안이 있잖아요. 네. 미술에서도 드로잉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생각의 초안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장소를 갖고 싶어서 저희 공간의 이름을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고 지었고요. 커피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피도 팔고 거기서 네.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또 네. 예술가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비영리 사업과 영리 사업이 함께 하고 있는 쌍둥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커피 판매를 통해서 방문자들한테는 좀 더 편안하게 문화 공간을 출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요. 거기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임대료를 낸다든가 직원들 월급을 주고 또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예술가에게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예술가, 그러니까 관련된 예술 하신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9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항상 전시를 했는데요. 한 번에 한 작가씩 초대해서 1년이면 한 9팀, 적을 때는 5팀 정도 초대를 하고요. 지금은 재난 상황을 맞아서 많은 예술가들이 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보면은 우리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한남동에서 갖고 있는 그간의 2010년이에요. 입주한 이후에 문화성과 역사성을 계속해서 저는 키워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이 YG 사이 측에서 주장하는 뭐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도 있지만, 제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느꼈던 바는 자존심이 많이 무너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거고 왜 그게 본질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요, 저희의 권리를 찾고 싶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 사이 측은 저희에게 자꾸 보상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싶고요. 그 권리 안에는 저희가 원만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지역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한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이 동네에서 좀 시너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지금은 토양을 가꾸고 그 토양에 씨를 뿌리면서 어떤 예술이 탄생하는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소유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 공간을 가꾼 사람들,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주민들과 또 저희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 이용자분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은 표백될 거고 거세될 거고 사라질 거고, 그러면 문화 백화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가 공동화된대요. 다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임대료는 치솟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술가나 동네의 조그마한 꽃집, 서점, 작은 가게들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동네에서 키워야 되는지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싸이라는 가수도 뭐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뭐 널리 알렸다고 하는 뭐 애국자라고 뭐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화가 과연 돈을 버는 문화만 문화냐? 사실 그 조그만, 정말 인기 없지만은, 대중성이 없지만은 작은 예술가들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지 그게 제일 답답한데, 싸이가 아까 전에 계속 그 임차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어떤 문화적인 뭐 교류라든지 어떤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진솔하게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싸이 측하고는 없었고요. 싸이는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소송, 고소, 고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본 적은 없었고요. 대신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회장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같은 문화인으로서, 예술가로서 뭐 어떤 뭐 대화가 전혀 안 통하나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강제 집행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폭력 사태가 있었고, 저희 운영진 중에 한 사람인, 저희 셋 중에 가장 키가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YG 양현석 대표가 저희 공간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 그날이 저희가 너무 두려워서 이 사태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판단한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잡혀 있었고 많은 기자들이 오시기로 약속을 한 날이었는데, 그 전날 자정쯤 양현석 대표가 저희 공간에 오셔서 저희 세 사람을 미팅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세 사람 손을 잡고 당신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처 몰랐다. 내가 다 찾아보고 왔고 조사를 해보니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중에서도 현대미술을 하시더라. YG도 현대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처 몰라봤습니다. 라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게 싸이 변호사 빼고 우리 같이 상생해보자, 합의해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예계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소속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뭐 싸이는 저희의 건물주여서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그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당황했지만 선의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책위원들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공유했고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다음 날 아침 8시 반에 강제 집행이 나왔어요. 그 전날 저희한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주신 약속이 올해 그러니까 2015년 11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전시 다 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기획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술가들 초대해서 계속 전시해도 좋다라고 약속 주셨고 강제 집행하지 않을 거다.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라. 왜? 카페에서 잠을 주무시냐. 내가 보기에 참 안타깝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간곡하게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말씀 주셨는데 그 다음날 강제 집행이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좀 소름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상생하자고 하고 그렇죠.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강제 집행하는 건 거의 전쟁급인데요. 그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쳐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운영진이 셋 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심사위원 같은 얼굴을 하고 오셔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합시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휴전을 약속했고 그 상태에서는 어떤 공격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지금 현장을 지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한 내용은 모든 이웃 가게들이 이런 방식으로 쫓겨났겠구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 운 나쁘게 이런 사태를 만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가게들이 겪었지만 미처 발언하지 못하셨구나. 많이 두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연예인들의 어떤 투자 뭐 이런 그 거리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방식이 사실 연예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전략과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부동산 업자들이나 그 일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하는데 그런가요? 그만큼 그 일대가 지금 연예인 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동네에 들어온 지 5년 됐지만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 들어올 때는 이태원 지역은 활성화돼 있었지만 한남동은 조용했어요. 그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만 조금 있었고 관광버스 내려놓고 그냥 갈비탕 같은 거 급하게 먹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도 불모지였기 때문에 문화 불모지였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저희 들어오고 나서 저희 오른쪽으로는 뭐 장동건이 건물 샀다. 저희 왼쪽으로는 차범근 건물이 있고 그 건너편은 뭐 차범근 씨 장인 거래요 하면서 이제 부동산 좀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둔하잖아요. 월세 올려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5년 전에 저희 들어오고 동네로 이주해온 예술가들이 또 계셨어요. 건축가들도 계시고 디자이너들도 계시고 문화 공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동네 참새 방앗간처럼 동네 소식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런 소식이 모여들기도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둘러보니까 5년 전에 연대했던 가게들이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고 저희 이후에 3년 전에 들어온 가게도 쫓겨났고 2년 전에 들어온 가게도 쫓겨나서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동네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쫓겨난 자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개 가게, 6개 가게 쫓아낸 자리에 거대한 규모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옵니다. 거대한 규모의 회사가 들어오고 그 삼성 계열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렇게 좀 잠식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예인 건물주들이 한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연구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홍대 지역이 어떻게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으로 망명온 예술가들이 있고 해서 이제 그 인터뷰들을 좀 해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특이하게도 연예인들이 최전선에서 선두주자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같이 미약한 문화 공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저녁에 그 모임이 있는데 이 연예인 투기 관련해서 연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예술가들이 어떤 현대 미술이나 그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차렸는데 네. 이제 점점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소를 만든 거네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허약한 토양에서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전시 기획자일 뿐인데 제가 왜 정책 제안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어디로 이주를 가든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법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많은 운동을 해서 작년 2015년 5월 13일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세입자로서 국회에 가서 데모도 하고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때 뭐 싸이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건물주들 입장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억울한 데이터, 피해 상인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길에서 시위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우리 가게 하나 지키자고 피해 상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추운데 오늘 정말 춥죠. 오늘도 저희 연대하고 있는 가게가 한 120가게 되는데요. 그 가게 상인들 거리에 나와서 1인 메가폰, 확성기 들고 건물주들에게 호소합니다. 권리 찾겠다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불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되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했던 사회 안전망. 네. 이건 사실 어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네, 그 현상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거. 많은 뭐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미비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회 안전망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심정적으로요, 흑인이 돼서 흑인 인권 운동 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백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인간적인 권리, 스스로의 인간적 존엄성을 흑인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백인들의 버스에 탈 수 있고 백인들이 가는 카페에 갈 수 있어 라고 묵묵히 그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동의하는 많은 흑인들이 함께 와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위한 게 아니에요. 권리는 누군가가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회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두렵고 저희라고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무섭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사실 지금 인터뷰하러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핸드폰을 꺼놓을 수가 없는 건 집행 나오면 저는 달려가야 됩니다. 현장 지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미약한 예술가가 정책 제안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걸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밥상 차려놓고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결핍을 어디에 가서든 당사자가, 이 재난의 당사자가 발언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정책 만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몸과 마음이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없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게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이기도 하겠죠? 집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모든 정성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치킨 가게 하나, 동네 세탁소 하나, 꽃집 하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온 가족이 운영하세요. 저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몰직학한지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해서 연대해주는 예술가들에게 이 가장 무서운 게 고소고발이 들어오는데 그 고소고발의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20건에 육박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단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건데, 그냥 지켜온 건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소고발이 20건이나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어떤 고소고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지금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사이트에서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으로 시작했고요. 명도소송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의제기할 수 있고 우리도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호소를 하면 그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트 측은 편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단행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내쫓기 위해서 법원에서 단행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근데 저희 모르게 그런 법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6개월 동안 혼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우편물 받은 적도 없고 그 우편물이 제 주민등록 초본 주소로 갔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게 한 거죠. 그럼 법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 권한을 줬고 강제집행 예고가 나왔어요. 3월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법원에 가서 따지니까 싸이가 이런 걸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명도소송이 살아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페이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강제집행 정지하라고 판결문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공교롭게 강제집행 들어온 날 용역들하고 집행관하고 수십 명이 들어온 날 강제집행 정지 판결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떨어졌습니다. 3월 6일 날. 근데 집행관도 사이트 측 변호사도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정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 법이라는 거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법적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억울한 거죠. 그런데 법이 그렇게 판결을 나왔으면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법을 잘 악용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을 사이트가 그렇게 잘 악용했던 사람이 3월 6일은 그랬다 쳐요. 3월 13일은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법 침입을 했고요. 집행관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용역 깡패들과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임차인들이 내민 페이퍼가 2달짜리 임의 계약서였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는 것도 공란이고 저희 세입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고 하는 특약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들고 와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막 저희를 밀치고 폭력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는 그쵸. 전혀 없는 건데 그런 감시할 수 없죠. 제 페이스북은 저는 이름이 최소연인데요. 소장에 매일매일 제 페이스북이 카피돼서 매일 날라옵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현장에 앉아 있으면 아침에 특별 송달입니다 하고 날라오는데 그 전날 제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에요. 저희 작가들이 쓴 내용까지 스캔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조롱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한 물리적 압박입니다. 그 관련돼서 뭐 어떤 뭐 소송 문항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들이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을 그렇게 잘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법의 절차를 몰라서 강제 집행을 계속했다는 것 자체는 법의 허점을 그러니까 법을 이용할 때는 이용해 먹고 자기 편리대로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런 답변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읽는 이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저희 혼자 읽었던 순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멍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장에 뭐 이가 갈릴 뿐만 아니라 너희는 뭐 기관지 프레시안 뭐 이런 단어들 들을 때마다 어이없고 그렇지만 또 답변서 써야 돼서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 답변서 같이 읽어주는 연대하는 예술가들 또 이웃들이 계셔서 조금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이걸 갖고 작업을 해서 디자이너들은 답변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60몇 명의 디자이너가 1차에 참여하셨고 지금 3차 답변서 프로젝트에는 더 많은 예술가들 연대하셔서 저희처럼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지만 쫓겨나는 예술가 이웃 가게들 연대가 있어요. 맘상모라고 그 가게들 그 투쟁의 현장에도 현수막을 보내드리는 걸 하고 싶다. 좀 사회적 확산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YG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간당 고소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저는 길에서 시위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G 대표가 저희를 찾아와서 원만한 합의를 제안한 적이 있고
근데 저희는 속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믿어보고 싶어서 합의 과정을 가졌었고, 그런데 무단으로 저희 공간을 침입한 사람들이 YG 엔터테인먼트 사람이었어요. 소속사 직원들이었고 매니저였고, 또 저희 공동대표 한 사람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간 그 법무법인 중정 직원이 YG 또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가서 한번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왜 이러는 건지, 책임지실 거면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1인 시위했고요. 1인 시위 했더니 소장이 날라왔는데 저한테 싸이 변호사 빼고 본인하고만 얘기하자고 했던 양현석 대표가 그 싸이 변호사를 본인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저희에게 한 번 1인 시위에 1억씩 청구하셨습니다. 싸이는 싸이 집 앞에 가서 시위하면 그것도 한 번 시위에 1억씩 청구했고요. 그것도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중정에서 맡았고요. 싸이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편집글 하나 작성해 가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싸이가 한 행동은 추석날 너무 괴로워서 집 나왔다. 집 팔고 싶다. 건물 팔아버리고 싶다라고 언론 플레이 하셨더라고요. 또 많은 연예부 기자들이 그걸 퍼서 20-30군데 동시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 측이 저희 관련해서 내보낸 기사가 430건입니다. 근데 그 기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게 현장에서 폭력이 있었잖아요. 폭력은 없었다라고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예술가들이고 동네에 사는 소시민인데 없었던 폭력을 만들어서 보상금 뜯어먹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저희는 단 한 번도 보상금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조금 오래 공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왜 저희에게 공중에 돈 뿌리면서 이 돈 받아가라고 모욕을 주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영화 속 베테랑에서 사람 패고 수표 날리는 이런 모습을 말 그대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최고 연예인이 벌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을 스스로 문화인이라고 하시는데 문화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만듭니까? 한쪽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기획 부동산, 기획 변호사, 기획 연예가 셋이 합작이 돼서 지금 한 동네에서 어떤 문화공간 하나를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무대에 서서 새로운 음반을 발표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대통령, 문화 독재를 지금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공간 그 공간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뭐 만들겠다는 그런 완전히 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 같은데. 그러니까 문화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타벅스 나쁘고 저희 드리겠다는 CJ 투썸 플레이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카페 갑니다. 문화는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 공간도 편리함 속에 있어야 되고 저희같이 미미하지만 소소하지만 작은 동네 가게들, 동네 카페들도 같이 공존하면 왜 안 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싸이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언론사들이 모를까요? 매체들이 모를까요? 저희한테 취재 온 매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정말 종편 모든 곳에서 다 왔었고요. KBS, 하다못해 JTBC, MBC, SBS 다 왔었습니다. 인터뷰 오랜 시간 내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발언하고 싶으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 너무 압박하고 소송당해서 어떤 예술도 발표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면 데스크에서 돌아오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미안하대요. 잘렸대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잘렸나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 방송국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게 연예국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사회면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돈을 벌어주는 데가 연예국이기 때문에 YG 쪽 건드리면 안 된다. 감히 어떻게 건드리냐. 빅뱅 못 올리면 안 된다고들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저희를 다뤄주는 데가 이제 프레시아는 좀 진보 매체, 뭐 오마이뉴스나 뭐 미디어 오늘 이런 데서 다뤄주시는데
그런 데서 다뤄준 횟수가 전체 다 합쳐야 20회도 안 돼요. 저쪽은 430회. 그런데 싸이가 저희한테 보내오는 소장에 의하면 프로에시안이 기관지래요. 기관지에서 저희 내용 매번 실어주고 있는, 돈 받고 실어주고 있는 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욕이죠. 청구사무소 저희는 출연료를 드립니다. 돈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주십시오. 많이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 번째 이게 어떤 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지자체의 장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고, 두 번째는 예술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뛰어난 음악가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음악을 잘하지는 못하고 대중성은 없지만은 음악을 같이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존할 수 있는 예술가의 그 어떤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독점하는 그 문화가 다른 소수의 이 예술가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는 마치 독재 국가 같잖아요. 전체적인 국가에서 우리만 살아남고 우리 예술만 최고다, 너네들은 저리 가라,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데 이게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가고 제 직감으로서 자발적인 언어를 갖고 무언가를 발언하려는 사람들, 그런 공간들을 우리 사회는 오래 지켜봐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니네는 왜 그래? 혹은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 하고 이제 뭐 거대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제작하는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공연을 소비하는 소비 계층이 많은 반면,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준다거나 조금 지켜봐 주는 시선, 조금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하게 뭐 토양까지 줄 수는 없고 지원금 주지는 않더라도 그럼 꾸준한 시선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고 동네가 표백되고 그 공간이 없어진 자리에 거대한 카페가 들어오고 거대한 극장이 들어오고 거대한 공연장이 들어오면 오히려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 다양성을 지키려면 균형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세계에서 대형 마트도 가지만 동네 조그만 재래시장도 가고 저희 삶 속에서 그런 균형감을 가져야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바라는 뭐 희망사항이 있다면은 어떤 꿈을 좀 그리고 계신가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이 사태가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됐고요. 재난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으면서 감히 어떤 꿈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테이크아웃 드로잉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지켜봐 주셔서 함께 연대해 주셔서 오늘 하루 무사할 수 있게 그런 기도밖에는 할 수 없고요. 조금 정신 차리고 생각이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재난의 현장은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 참사 7년 됐잖아요. 두리반 500일 동안 지켰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화적 유산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많은 투쟁의 현장이 있었고 힘들게 버텨서 지켜냈지만 그들이 왜 그 공간을 지켰는지 많은 시민들이 모르시잖아요. 지식인들은 아시나요? 연구 보고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사회적 확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같이 무언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지키려고 했지만 내몰림을 당하는 사람들 불편한 시선만 안 가져주셔도 좋겠어요. 왜 싸우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조금은 따뜻하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현장에서 조금 더 기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왜곡된 시선들이 있고, 야, 건물주가 나가려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 너네 그러다가 머리채 질질 잡혀서 끌려 나간다, 피투성이 된다라고 겁들을 주세요. 저희도 겁납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순간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하나 끌려 나가서 거리에 서면 저희가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처럼 누명 쓰고 지금처럼 모욕감 속에 돈 뿌리는 돈 받아가면서 저희가 공간을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는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 어디를 간들 저희가 공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저희의 최전선입니다. 여길 지키지 못하면
한남동을 지키지 못하면 이태원이 무너지고 이태원을 지키지 못하면 경리단이 무너지고 경리단 무너지면 해방촌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해방촌에도 최근에 연예인들이 부동산 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세계화의 괴물입니다. 이미 건물주들이 이런 방법을 오랫동안 써왔고 그것에 저항하는 세입자들의 힘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 괴물이 엄청난 크기로 커져서 우리들을 막 포획하고 내몰고 동네를 표백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9년 동안 문화공간 운영했지만 3차례 쫓겨났습니다. 성북동에서 5년 운영하다 쫓겨났고 동숭동에서 2년 하다 쫓겨났지만 그 당시에 이게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처음부터 이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를 지켜보세요. 계속 어떤 가게들이 바뀝니다. 그 많은 가게들 바뀐 자리에 술집도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들어옵니다. 그럼 그게 신호탄이에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야,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뭐 연예인 등쳐먹는 애들이다. 보상금 노리고 거기 들어갔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요. 저희는 2010년에 들어왔고 저희 건물을 타겟으로 해서 건물주 싸이가 저희 공간을 78억에 매입을 했고 현재 시가가 2015년 현재 140억대입니다. 2010년에 저희 들어왔을 때는 건물 가격이 30억대였어요. 저희 들어오고 6개월 만에 68억이 됐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첫 번째 건물주가 6개월 만에 건물을 매각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지가 상승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건물주는 또 건물을 매각을 하고 저희를 조정 테이블에 앉게 했지만 그 소송 자체가 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본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세입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루마블 게임하는데 사람은 없잖아요. 부루마블 게임에. 그냥 회색 콘크리트 건물만 있잖아요. 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우리 동네가 마을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이를 길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문화적 생태계가 없는 도시에 살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술인들이 문화가 공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회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대 자본, 언론의 권력들이 정말 우리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가. 결국은 그들이 뭔가 탐욕스러운 자본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최 대표님이 원하시는 얘기 정말 왜곡되지 않은 얘기를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사들도 있으니까는 꼭 힘을 내주시고 그 희망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잘못 만든 망국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공약인 동시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던 법안입니다. 망국법을 공약하고 처리해달라고 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이들이 나라를 망친 주범인가요?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